한국 해군 소속 군의관으로 당시에는 해상응급의료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켜보던 생중계 화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입이 멈췄다. 연설 원고는 그의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마이크도 카메라도 군중의 함성도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분명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연설 사고라고 생각했다. 원고를 놓쳤나, 감정이 북받쳤나, 혹은 정치적 연출인가. 그러나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표정만큼은 어떤 계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다음 한마디는 미국 언론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SNS를 불태웠으며 동시에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이후 참전용사 커뮤니티에서는 한 이야기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공식 기록에도 연설문에도 남아있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국가 이야기도 아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다시 보게 된 순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나라가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기사로도 완전히 쓰이지 않았으며 어쩌면 당신이 듣기 전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하나만은 분명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나라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읽힐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더 늦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나 지금도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고 정치나 외교, 다른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은 로버트 윌리엄스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엄격하면서도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말수가 적은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조금씩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참전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집에서 꺼내는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진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아버지 스스로가 그 시간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애국심이 없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국경일이면 반드시 성조기를 정리해서 마당에 걸었고 군인 묘지가 있는 곳을 지날 때면 늘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전쟁은 자랑이 아니라 짐에 가까운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70을 훌쩍 넘기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집 앞에서 잔디를 정리하고 계셨고 저는 실내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같아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땅에 주저앉아 계셨고 얼굴은 평소와 다르게 창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부르려다 말문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고 숨소리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들은 진단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희귀혈관 파열이라는 말과 함께 의료진은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고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병원 3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휴스턴, 댈러스, 심지어 다른 주까지 이동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수술 위험성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정말 여기까지인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병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마이클, 혹시 한국은 요즘 어떤 나라냐?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충 뉴스에서 본 이야기를 떠올리며 경제가 성장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내가 20살 때 겨울을 보냈다. 그 말은 설명도 감정도 덧붙이지 않은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담당 의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시도하지 않는 수술을 해외의 특정 병원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낯선 나라였고 언어도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과 제 시선, 그리고 한 나라를 바라보는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말입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순간에도 이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고 미국 의료진조차 이동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잔인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의료 기록 파일을 들고 공항으로 향하던 날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고 여권을 꺼냈다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애써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14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눈을 감고 계셨고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질 때마다 혹시 아버지의 숨이 멈추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옆자리 승무원은 조용히 담요를 하나 더 건네주며 필요하면 언제든 호출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낯선 공기와 함께 이상하게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빠르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하러 나온 병원 코디네이터 김현수 씨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제
이름과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첫 번째로 놀라웠습니다. 아직 병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모든 상황이 공유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김현수 씨는 수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과 절차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불필요한 희망을 말하지도 않았고 지나친 비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의료진이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살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서두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전문의인 박준혁 교수는 저를 따로 불러 앉히고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혈관 구조와 수치들이 나타나 있었고 저는 솔직히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혁 교수는 끝까지 설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수술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그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력을 다시 확인하던 간호사 이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눈을 뜨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과장도 아니었고 형식적인 멘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해서 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에서 깼다 잠들기를 반복했고 저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혹시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수없이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을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수술이 단순히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를 넘어 제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수술실 문이 닫힌 뒤 시간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초침이 움직이는 속도가 제 감정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1초, 2초가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고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보호자가 있었지만 서로 말을 섞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불안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예정된 수술 시간은 8시간이었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수술 전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8시간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이 나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8시간이 지나고도 수술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0시간,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는 낮과 밤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휴대전화에는 가족과 지인들의 메시지가 쌓여갔습니다. 어떻게 됐어? 소식 있어.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까봐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4시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김현수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순간 다리가 풀려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현수 씨는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제게는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준혁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이 바닥으로 꺾일 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으려고 테이블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고 몇 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고 의료진은 매일같이 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반복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처럼 움직이면서도 사람을 대하듯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수진 간호사가 아버지의 침상 옆에서 작은 태극기 스티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붙인 것도 아니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참전 기록을 본 뒤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그 어떤 거창한 말보다도 깊이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는 회복이 조금 더 진행된 뒤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그 나라에서 싸웠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 말은 후회도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총을 들었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살렸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감정이 아닌 사실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참전용사라는 사실과 수술 과정이 미국의 참전용사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미국 대선 유세 생중계 화면이었습니다. 연설대 위에 선 인물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참전용사 이야기를 언급하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설 현장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함성과 박수, 야유가 뒤섞인 전형적인 유세장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TV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길게 앉아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침상 옆 의자에 앉아 볼륨을 낮춘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설을 이어가던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군인 참전용사 희생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었고 청중은 익숙하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저 역시 큰 기대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정치 뉴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입에서 익숙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참전 용사가 최근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이름도 나라의 이름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고령의 참전 용사, 미국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 해외 의료진의 도움.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1초, 2초, 3초.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청중도 카메라도 사회자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설문을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본 채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미국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인정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은 연설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함성도 박수도 잠시 멎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였는지도 누구였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인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참을 그대로 계셨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화면이 다른 뉴스로 넘어간 뒤에야 아버지는 제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분명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 고맙다.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명도 감정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이 아버지 인생의 절반을 정리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20살의 겨울, 낯선 땅에서 총을 들고 서 있었던 젊은 군인과 병상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던 지금의 아버지가 그 한 문장 안에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박준혁 교수와 이수진 간호사, 김현수 씨가 나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한 인사말은 없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 정도의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인사가 오히려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무엇을 대단하게 말했는지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딱히 생각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무 말 없이 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거창한 애국심이 아니라 조용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었느냐고, 무엇이 달랐느냐고. 저는 그 질문에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국적도 과거도 정치도 아닌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아버지는 제 옆에서 잠들어 계십니다. 숨은 고르고 얼굴은 평온합니다. 저는 더 이상 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한 사람의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 뒤에는 조용히 사람을 살려온 한 나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